임대차 3법은 네. 이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법안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면 네.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 계약하면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거든요. 이제 지자체 이와 똑같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이렇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자라는 게 이제 30일. 전월세 신고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전월세 상한제. 상한제는 말 그대로 어떤 상한선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세 월세를 집주인이 올릴 때 어느 특정 금액 이상, 특정 비율 이상은 올리지 마라는 게 전월세 상한제고요. 네네. 이제 마지막이 계약 갱신 청구권. 이건 이제 세입자가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장해주는 그 기본 기간이 2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계약하면 2년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요구했을 때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네. 그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더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 네. 30일 이내에 고지하는 네. 그 내용은 이전에는 30일 이내 고지를 안 해도 괜찮았던 건가요? 이전에는 아예 없었죠. 없었어요. 신고제가 이제 처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30일도 이제 그 부동산 매매 계약 거래 신고가 원래 60일에서 30일로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신고제도 거기에 맞춰서 30일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아, 그러면 뭐 어디 구청에다 하는 건가요? 뭐 서울시에? 네, 이제 고지를 물건지가 있는 지자체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구청에다가. 네. 네, 그러면 임대료 상한제 네. 어느 기준으로 잡히게 될까요? 전월세 상한제는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아마도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그중 하나가 채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가지. 현재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어떤 기준이냐면 이제 기존 계약의 20분의 1 퍼센트로 하면 5%예요. 그걸 올리지 못하는데 그거 올리지 못한다는 게 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중이에요. 그래서 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그래서 다시 집주인과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는 집주인이 전세 월세를 마음껏 올릴 수가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이 기준이 있고 네. 이제 6월 5일이었던 것 같아요. 6월 5일 날 네. 그때 이제 윤후덕 의원이 그 발의했던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에서 그때 이제 2년 살고 나서 한 번 더 세입자가 갱신 요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는 이 법안을 발의할 때 거기에 이제 임대료 징역 제한의 기준을 지금 임대사업자에서 쓰고 있는 연 5% 징역 제한 룰을 썼거든요. 네. 그 기준은 뭐냐면 앞선 기준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연 5%는 1년이 아니라 네. 전 계약에 이어서 계약할 때는 5%를 올리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 계약에 5%를 올리지 못한다는 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네. 이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그 임대차 금액의 5%를 올리지 못하는 좀 설명이 어렵죠. 그러니까 둘 중에 후자가 훨씬 더 좀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만약에 전월세 무한연장법이 된다면 좀 어렵겠지만 네. 이게 시행이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20분의 1 임대차 존속 기간 중에 이게 채택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뭐 계약 갱신 청구권이 뭐 4년이든 아니면 두 번 인정해 줘서 6년이든 이렇게 기간의 횟수에 제한을 둔다면 이때는 아마도 전 계약의 5%이 기준을 쓸 것 같습니다. 설명이 길었네요.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네. 이제 5%로 제한했는데 네. 임대료 징액을 근데 실제로 주택 가치가 5% 이상 올라버리는 경우는 그러면 네.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 5%는 네. 집주인이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거잖아요. 네네.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뭐 정말 시세는 예를 들어서 막 자재값이 올라가고 더 많이 받고 싶은데 네, 그렇죠. 이걸 제한하는 거예요. 왜? 세입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최대로 올려받아도 그 5% 상한선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든 간에. 네. 그러니까 결론은 세입자는 좋고 집주인은 조금 억울하고 이렇게 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뭐 대응하거나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대응책이라기보다 네. 집주인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일단 신고해야 되는 번거로움, 월세 전세 마음껏 올려받지 못하고 네. 더군다나 세입자 요구하면 또 살게 해줘야 되고 이런 불리함이 있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 전세 월세 주고 있는 이 임대주택을 내가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더 이상 이런 수익의 메리트가 없으니까 팔 거냐 이걸 선택하시는 거고 끌고 가신다면 이제 그때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를 주고 있다는 건 다주택일 확률이 많겠죠. 네, 그렇죠. 내가 사는 집 있고 세 주는 집 있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내가 세를 살면서 세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주택일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도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전세 월세도 마음껏 올려받지 못하고 그러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만약에 네. 금리가 높다면 그 전세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놔서 거기서 이렇게 이자가 불어나면 좋은데 아시겠지만 금리가 우리나라 너무 저금리잖아요. 낮으니까. 그 돈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바꾸지 않을까. 그럼 결국 임대주택이 감소하겠죠. 감사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세입자가 되려 길게 보면 전세 물량이 적어지는 거니까 임대주택 감소는 그러면 세입자가 전세 구하기 힘든 그런 불편함이 결국에는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네요. 그럼 혹시 지금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고 네, 전월세 무한 연장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냥 간단히 들었을 때는 조금 비슷하거나 거의 같다고도 느껴져요. 제 입장에서는.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네. 사실 전월세 무한 연장법은 법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는 없고요. 계약 갱신 청구권의 연장 선상에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세입자를 위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권리인데 계약 갱신 청구권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네네. 세입자가 기본적인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내가 더 살 거야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집주인이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데 거기에 횟수의 제한을 둘 것이냐 두지 않을 것이냐의 차이인 거죠. 횟수의 제한을 둔다면 만약에 한 번만 인정해 준다면 2년 살고 나서 추가로 2년, 4년 살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2회까지 권리를 준다면 2년 살고 나서 2년 살고 또 2년 살고 그러면 6년 살 수 있고 네. 근데 이거를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으면 무한으로 세입자가 요구할 때마다 집주인이 들어준다면 이게 바로 이제 전월세 무한 연장법이 되는 거죠. 세입자가 무한으로 마음껏 사는 거죠. 그렇죠. 집주인이 자기 집이 아닌 꼴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횟수의 제한이 있느냐 네. 없느냐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율을 좀 잘 해서 네. 두 양 모두가 이제 좋을 수 있는 거를 선택해야. 그렇죠.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말 무한 연장법도 세입자에게는 정말 좋죠. 무한으로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저울을 따질 때 어느 정도 어느 한쪽만 너무 이렇게 이득을 줄 수는 없거든요. 네. 법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전월세 무한 연장법은 어쨌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이제 7월 말쯤에 아니면 올해 안으로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월세 무한 연장보다는 네. 그냥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되 그 횟수가 한 번 인정해 줄 것이냐 두 번 해줄 것이냐 여기에서 아마 조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임대차 3법이 실행이 되면 지금 역효과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계속 갱신을 할 수도 있게 되고 상한선도 있게 되면 네. 집주인은 막 가격을 좀 높게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일례로도 이전에는 뭐 임대차 보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을 때도 네. 막 전세가가 막 폭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과거에 네.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그 세입자의 임대
그 기간을 임차 기간을 보장해 주는 그게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을 때가 1990년인데 네. 그때 이제 89년이죠. 그래서 그때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간이 늘어나는데 또 그때도 앞으로 임대 뭐 전세 월세 금액을 올려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금 미리 빨리 올려받아야지 라는 네. 것 때문에 그때 뭐 한 23% 정도가 아마 올랐을 거예요. 아마 제 많이 기억으로. 올랐네요. 그래서 급등했었는데 그게 바로 부작용이죠. 그러면 지금도 다름이 없겠죠. 이제 앞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올려받지 못할 그 전세 월세를 지금 최대한 올려받아놔야 그래야 여기서부터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내가 앞으로 올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질 거잖아요. 최대한 기준적으로 높여놔야. 네.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금부터 아마 기사 보시면 지금 전세금 막 못 구한다고 난리잖아요. 맞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고 그게 네네. 뭐냐면 벌써 지금부터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올리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 정말 운 좋게 지금 이 시기에 세입자가 나간 분들 방이 비어 지금 있는 분들 시기예요. 딱 운 딱, 좋게 네.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정말 조금만 나쁘게 마음 먹는다면 집주인분들이 세입자를 좀 잘 달래가지고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높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시행되기 전에 지금 많이 올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런 문제를 감안해가지고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를 법이 시행되고 나서가 아니라 소급해가지고 지금의 임대차 금액으로 임대 보증금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집주인분들이 다 올려받아 놓으면 소급하더라도 지금이 기준점이 되니까 아마 미리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올려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팔 거냐 아니면 월세로 바꿀 것이냐 이런 문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세입자에게 정말 좋은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굳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뭐 내가 갱신 요구할 때 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그 요건만 내가 뭐 채우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속 요구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계속 산다면 문제는 이제 뭐 막 대학 졸업해가지고 새롭게 이런 전세나 월세가 필요한 신규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들어갈 집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 기존 세입자가 딱 이렇게 눌러앉아 살고 있으니까. 집이 없겠네요. 다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살고 있는 사람도 만약에 직장이 어떻게 좀 바뀌어가지고 어디 좀 출근지가 옮겨져가지고 네, 직장이 바뀌어서 이직한다든지. 이직한다든지 집을 옮겨야 되는데 이사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기존 세입자가 눌러앉아 버리면 집이 없는 거죠. 또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에서 또 네. 맹점이 있는데 이 맹점이 어떤 게 있냐면 맹점이요. 그렇죠. 최초 임대료가 있으면 네. 이게 기준점이 돼서 여기서부터 5%든 20분의 1이든 제한을 두는데 네. 최초 임대료 기준이 없는 게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걸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새로 지은 거. 새로 짓고 있는. 신축 같은 경우는 네. 기준점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한 번도 전세 옷을 맞춘 적이 없잖아요. 네. 분양 물건들. 네. 그럼 이런 물건들은 집주인이 무조건 높게 받습니다. 여기는 그런 거 여기는 맹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상한선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집주인이 무조건 높게 받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모르겠어요. 이제 정부가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판정할지 모르겠지만 뭐 아마 그런 문제는 그래서 아마 좀 이따가 우리 대리님이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질문하신다면 임대차 5법 내용 중에 네.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긴 해요. 그런가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딱 지금 세입자가 딱 나가는 경우라면 좀 네. 이걸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운도 안 좋게 한 2달 전에 딱 너무 안 팔려가지고 싸게 계약을 한 거예요. 네. 비교적 싸게. 네.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운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어떤 법을 시행할 때 일종의 불문율? 불문율이요? 라는 게 있는데 불문율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 때 법을 개정할 때 완화하는 게 있고 규제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완화하는 건 어떤 혜택을 주는 거, 네네. 규제하는 거는 혜택을 뺏거나 아니면 뭐 못 팔게 하거나 아니면 이때부터 뭐 세금을 더 내게 한다거나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규제하는 법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때부터 적용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소급한다면 그 전에 어떤 그 대상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네, 모르고 선택하신 하니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임대차 3법이 될 줄 모르고 정말 시세보다 싸게 세를 줬는데 네.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소급해가지고 이게 기준점이 돼버리면 이분들은 여기서부터 계속 상한제가 생기면 언제 올리고. 계속 네.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뭐 물론 이제 정부가 규제하고 나서부터 하면 좋겠지만 지금 뭐 국토부 장관 얘기로는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이런 불이익을 보실 분들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